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7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더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 요 그린 시트가 이게 더 뉴로 오면서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것만 빠진 풀 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거의 3,200에서 3,300 그 정도 사이가 됩니다. 사실 준준형을 3천만 원 넘게 주고 사는 거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연비가 그냥 대충 밟으면 한 23km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대충 밟아가지고 연비가 23km가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드물죠. 거의 드뭅니다.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아반떼는 진짜 연비가 잘 나오는 차종인 것 같습니다. 전방에 톨게이트 구간이 있어서 이 아스팔트 말고 콘크리트 구간을 넘어볼게요. 현재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로드 노이즈가 조금 심하게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현재 17인치 사양이 들어가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거든요. 보통 자동차는 휠이 인치업이 될수록 승차감에 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휠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거든요. 특히나 차급이 좀 낮은 차종들 있잖아요. 뭐 경영, 소형, 준준형 요 정도까지는 휠이 인치업을 하면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그 윗단계에 비해서 조금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톨게이트 구간을 지났을 때는 조금 와일드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밟더라도 웬만해서는 이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밟아보면 엔진으로 개입이 되었는데요.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과거와 다르게 전기 모터로 주행하다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정말 조용하고 진동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옛날 하이브리드들은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되면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잘 놀라는 타입인데 가다가 엔진 개입이 되면 오! 이러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차 급을 떠나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정말 자연스러워요.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1.6 카파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 6단 DCT가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마력도 동일하고 토크도 동일합니다. 다만 근데 연비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니로에 비해서 공인연비가 한 0.3km 정도 더 좋게 나옵니다. 아마 그거는 제 예상으로는 공차 중량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공차 중량이 1300km대를 가지고 있지만 니로는 지붕이 높고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공차 중량이 1400km대에 속합니다.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엔진과 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조금 가볍고 얘는 좀 더 무거워. 그럼 당연히 무거운 게 덜 나가고 연비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니로 하이브리드도 그냥 대충 밟아도 평균적인 연비가 한 20km에서 21km? 그냥 앞자리가 계속 2였어요. 다만 아반떼 자체가 원래 좀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반떼 기준으로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1.6 가솔린과 1.6 LPG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하이브리드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6 가솔린도 제가 타봤을 때 연비가 그냥 대충 밟았을 때 한 15에서 16km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 그 정도면 연비가 가솔린 치고 굉장히 잘 나오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연비가 잘 나온다를 기준으로 삼을 때 리터당 15km거든요. 그러니까 15km 미만이면은 그냥 그렇거나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비가 15km 이상이다 하면은 이 차량은 연비가 좀 잘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2야 그러면은 이거는 기름 냄새만 맡고는 가는 차가 아닐까. 바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그냥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량입니다. 현재 약 2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가득 주유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770km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670km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는 거의 200km를 했는데 이 기름 쓴 거는 100km밖에 안 썼네요. 그러니까 연비가 리터당 20은 꾸준히 나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 너무 잘 나오는 거 알겠다. 근데 나는 가솔린을 사야 될지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좋습니다. 특히 뭐 조금 몇 년 타다가 되파시는 분 말고요. 좀 오래 타시는 분들,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6, 7년 이상 운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하이브리드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미만이다. 뭐 10,000킬로 내지 뭐 몇천 킬로밖에 안 타. 그리고 나는 뭔가 기변을 빨리 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가솔린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차값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는 평균 430만 원 가량 비싼데요. 또 이게 아반떼는 트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트림인 스마트, 중간 트림인 모던, 그리고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령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가격을 봤을 때 기본 트림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최고 트림으로 봤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만 원 더 지출을 해가지고 차값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내가 진짜 연간 주행거리가 막 3만 킬로, 막 5만 킬로 거의 택시 마냥 다니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 공인 연비로만 계산을 했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가솔린 대비 이 차값을 뽕을 뽑으려면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를 7년 이상을 타야지 가솔린보다 저렴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좀 막히는 길 위주로 많이 가신다면은 상세 기간이 좀 더 빨라지긴 하겠죠. 근데 아반떼는 보통 첫 차로 많이 뽑는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차, 뭐 20대의 원픽 막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첫 차면은 내가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나는 자차를 끌고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연간 주행거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출퇴근 용도로 쓰려고 사긴 샀는데 막상 회사 가니까 주차 지원이 안 돼. 그리고 주차 지원이 되더라도 자리가 없어, 늦게 가면. 그렇게 되면은 귀찮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량을 안 가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연간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진짜 정말 이 가성비 측면으로만 보면, 만약에 나는 차를 구매한 적이 없고 첫 차로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차 있잖아요. 중고차로 그냥 1,000만 원 미만짜리를 그냥 좀 괜찮은 차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끌고 다니면서 나의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나의 운전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떤 게 꼭 필요한 옵션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신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중고차도 많이 사시긴 하는데 첫 차를 신차로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 때는 중고차로 처음 사는 게 약간 국룰이긴 했는데, 아무튼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긴 하겠지만, 첫 차로 신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목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첫 차는 뭔가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여기저기서 긁히고 문콕 생기고 스크래치 생기고 긁히고 까지고 그래서 이게 신차로 첫 차를 구매하면은 진짜 스크래치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되팔았을 때에도 그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물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감가가 정말 좋아요. 감가상각이 뭐 거의 그냥 뭐 공짜로 타고 다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반떼라든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분들이 다시 되파셨을 때 1년간 감가가 거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량을 미친 듯이 막 1년을 타고 다녔어. 뭐 차량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옵션에 따라서 다르고 키로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제 평균 값으로 본다면은 1년 동안 감가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거저타는 정도거든요. 실제로 뭐 같은 선상으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BMW 5 시리즈를 예로 들어봅시다. BMW 5 시리즈를 이제 정가를 주고 샀다는 가정 하에 1년 동안 탄 다음 다시 되팔면은 감가가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30i를 기준으로 뭐 7,000 정도에 구매를 했어. 그럼 내가 1년 정도 탄 다음에 다음 연도에 되팔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가 누구는 100만 원이고 누구는 1,000만 원이다.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1,000만 원이나? 1년에 1,000만 원이면은 상당히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터널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에서는 아무래도 이 외부 소음이라든지 이런 로드 노이즈나 풍절음들이 다소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아반떼가 뭐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을 기대하고 타는 차종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 3천만 원이 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승차감이 이거밖에 안 돼? 정숙성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차라리 위급 소나타나 K5를 가지 누가 3천만 원으로 아반떼를 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돈이면 소나타나 K5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조금 무리가 있고 뭐 가솔린 기준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정말 빠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돈으로 위급을 사시려면은 좀 하위 트림으로 가셔야 되고 옵션도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씩 콘텐츠를 만들 때 아무리 좋은 옵션을 넣더라도 차 급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옵션이 조금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깡통 위급을 살 바에 약간 아래급의 옵션을 풍족하게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좀 약간 이런 정숙성이라든지 좀 승차감 약간 여유롭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돈이면은 윗급의 깡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옵션을 자꾸 욕심을 부리시면은 이 돈으로 윗급을 못 가십니다. 추가 지출이 더 생겨요. 그리고 이 어두운 김에 이 아반떼는 7세대로 오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렇게 준준형 C 세그먼트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형으로 직접 발광식이 쭉 나와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조금 뭐 얇기는 하지만 이렇게 선형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7세대 때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지만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전기 모터가 아닌 가솔린과 LPG 이 두 가지 연료 방식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요. HD 때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MD로 오면서 다시 없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뭐 하이브리드를 하면은 연료를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반떼는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달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반떼입니다. 그만큼 아반떼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준준형 세그먼트를 개척한 최초의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아반떼 네이밍을 쓰기 이전에는 엘란트라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아반떼를 엘란트라로 사용을 하죠. 아무튼 엘란트라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세단을 살려면 무조건 중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추가해서 뭐 준대형, 대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일반인이 사기에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모아서 사기에는 상당히 좀 비싼 사치품에 속했다고 해요. 근데 뭔가 저렴한 이런 준준형이 나왔어. 그럼 뭔가 월급쟁이 입장에서도 한번 사볼까 노려볼 만한 그런 차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차량이 작은 세그먼트들은 이 휠 있잖아요. 휠 볼트가 4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홀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형까지는 4홀을 쓰는 차량들이 많지만 준준형에서 중형부터 이제 그 위급 세그먼트는 보통 이 휠 볼트를 5개를 씁니다. 그래서 5홀이라고 하는데요. 아반떼 이전에는 이 정도의 세그먼트는 4홀을 썼는데 아반떼 이후로는 5홀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굉장히 많은 차종이 아반떼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KNCAP이라고 충돌 테스트를 실시를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가장 처음 충돌 테스트를 실시한 차량이 바로 아반떼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초의 타이틀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더니 연비가 살짝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게 23.7km입니다. 진짜 잘 나왔을 때는 한 24, 25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진짜 뭐 기름 안 넣고도 한참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주유소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거주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좀 약간 막 읍면리 이런 데는 주유소도 약간 뜨문뜨문 있거든요. 서울처럼 이렇게 막 다닥다닥 있지가 않고. 그래서 뭔가 내가 사는 거주 지역이 주유소로 가려면은 약간의 세미 여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하이브리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유를 자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비가 잘 나오는 차들을 타시는 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뭐 2달에 한 번 주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진짜 뭐 셀프 주유소 가면은 뭐 주유하는 법을 까먹을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없긴 하거든요. 기존의 32kW 전기 모터도 동일하고
뭐 크게 바뀐 게 없긴 합니다. 이럴 땐 또 로드 노이즈가 엄청 크네요. 아무튼 간에 구형 기준으로 그냥 7세대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나는 좀 가성비 있게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중고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말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추가로 내가 뭐 교체를 하지 않잖아요, 잘. 근데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배터리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정확히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이 보증 기간을 살펴보면은 보통은 10년 20만 킬로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크게 교체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10년 20만이 조금 넘은 차량이다 하면은 뭔가 배터리를 갈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충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전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이브리드를 운용하시는 분 중에서 배터리를 교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뭐 차종마다 다르고 뭐 차량의 가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그냥 이제 국산차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만 원 언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가는데 보통 한 100 후반? 100만 원 후반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도 사실 10년 이상 타면은 뭐 변속기라든지 또 차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어가지고 10만 정도면 사실 갈아줘야 될 게 많이 생기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 타던 차가 10년이 넘은 차였었거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얼마였지? 거의 20만 가까이 탄 차량이었는데 아무튼 뭐 10년 이상 가니까 고장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간당간당하고 뭔가 갈아야 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라서 가솔린에 비해서 약간의 추가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10년 이상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도 수입차에 비하면은 배터리 하나 가는데 100 후반대면은 크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의 독삼사 기준으로 조금 정비하고 뭐 갈고 하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엔진 오일 하나만 갈아도 막 3, 4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아반떼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차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유지비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느껴지는 차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정비를 할 수가 있고 부품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정비 같은 경우도 뭐 수입차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차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보통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패들 시프트로. 근데 아반떼는 없기는 합니다. 없는데 쭉 이렇게 엑셀을 밟다가 좀 브레이크를 세게 많이 밟잖아요. 그러면 그때 휘잉 하면서 약간의 그런 전기 모터 소리가 나긴 합니다. 이렇게 엑셀링 하다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이게 마이크에 당겼을진 모르겠는데 살짝의 그 운동 에너지가 약간 이 전기 에너지로 변하면서 휘잉 들어가는 그 사운드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 실제로 배터리 게이지를 보면은 에너지가 회수되는 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전기모터 용량이 클수록 브레이크를 거는 힘도 좋아지는데요. 32kg 같으면은 큰 용량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